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강진입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세종특별자치시을 선거구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44년 전 오늘 12.12 쿠데타가 발생한 날입니다. 이를 배경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 저도 울분과 분노에 가득 차서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잘 모르는 상황을 이번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쿠데타 이후 폭압의 군사정권이 이어졌고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위해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는 희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쟁취한 민주주의가 지금 다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퇴행시킬 수 없다는 생각, 미래 세대를 위한 마음, 세종시 발전에 대한 간절함을 담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태원과 오송 참사로 죄 없는 국민들이 희생되었고 행정 전산망 마비로 모든 국민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 정부의 그 공정한 공직선거 후보의 공천 등을 통해 당원과 시민이 신뢰하는 정당 세종시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 일에 뼛속부터 민주당원인 저 이강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계획한 도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입니다. 세종시가 성공해야 지역이 소멸되지 않고 다른 지역의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행정기관의 이전에 이어 이제 국회도 세종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수도로 가는 기반이 열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시작하고 책임있게 추진하여 이뤄낸 성과입니다. 그러나 2012년 출범 이후 발전을 거듭해온 세종시가 지금 정체기에 있습니다. 세종시정은 뒷걸음질하고 있고 대폭 축소된 재정으로 시민들의 불평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1992년 정치에 입문한 이래 이해찬 국회의원 보좌관, 재선 서울시 의원, 이해찬 국무총리 공보수석비서관, 세종시 정무부시장, 그리고 한국철도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정당과 국회, 중앙과 지방정부, 공기업에서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추었습니다. 이제 이강진이 나서겠습니다.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에 빠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먼저 개헌과 세종시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87년 헌법을 시대 변화에 맞추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개헌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권과 자치, 균형 발전을 대표하는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는 인사, 조직, 재정, 특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남쪽과 북쪽에 일반구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도농복합도시에 부합한 대시민 행정 및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세종시 경제를 살리는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본사 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충, 투자환경 마련,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시로 보다 많은 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를 미래사업의 테스트베드, 신성장 분야의 벤처도시, 경제정책의 규제 샌드박스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시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례로 조치원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동서분지를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조치원역 일원에 공공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구도심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제 세종시의 발전과 미래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가 이전하고 법원이 설치되고 기업을 유치함과 더불어
종사자들의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기업 투자 유치, 감사원 등 행정기관 추가 이전, 법원 설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이 머무는 대표 청년도시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면 지역의 공영개발로 제7생활권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공임대주택과 청년 맞춤형 생활 인프라를 구비한 생활권을 조성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익스트림 중심의 테마파크, K-팝, 드라마, 브레이킹 등 한류 문화의 교육, 훈련, 공연을 위한 시설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공간이염으로 행복을 연결하고 미래교통을 대표하는 도시로 키우겠습니다. 철도 공기업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고 세종 시민에게 건설 당시부터 편의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염원인 KTX 세종역을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산업단지, 중앙행정기관 등과 주거지역 간의 연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AI 기반의 스마트 연결 도로를 추가로 조성하고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섯째로 특별한 교육으로 세종의 미래세대를 키워가겠습니다. 대중문화, 대중예술, 체육 분야의 소질을 개발하고 육성할 수 있는 개념의 K-스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보다 심화된 과정에 세종시립대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류, 미래산업, 행정 분야 등 국가와 세종시가 필요한 인재를 키우는 세종시립대는 장학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과 창업을 연계하는 교육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처한 환경, 심리, 인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과 진학, 진로상담,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특별한 성장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세종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모두가 특별하게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률과 재정 지원을 한층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돌봄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오늘은 복지 분야 중 대표적 두 분야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는 자립 기반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넘어 능력과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22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지선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엄중한 선거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빼앗긴 결과 국민과 시민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다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야말로 역사를 전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 세종시를 대표해야 합니다. 또한 22대 국회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다시 민주당, 오직 세종시, 결국 이강진, 이것이 제가 이번에 선정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저 이강진은 민주화 운동을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고 세종시를 무한 책임지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 사항 있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OTN 임원선 기자입니다. 저는 그 후보자들의 공통 질문 사항이거든요. 첫 번째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로서 민주당 쪽에 경선 예비 후보라든가 또 혹시 전략 공천이 있을 수 있으십니다. 그건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거기에 대한 후보자가 선정되셨을 때, 패했을 때라든가 후보자 됐을 때 상호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는 좋은 성과를 이루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참할 의향이 있으신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종시가 생기다 보니까 을지역이나 갑지역에
문화유산이 LH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일부 있고요. 또 LH 창고 아닌 현장에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서 다 쓰러져 가는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신다고 하면 LH나 행복청이나 시하고 상호간에 잘 조율해서 문화유산을 보존을 할 이런 견해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거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은 뭐 LH하고 협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문화융성 국가를 만드느냐는 의지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굉장히 필요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그 세종시 개발할 때 나왔던 유적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창고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우선적인 방안으로는 그 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민속박물관에 이전될 때 세종시관을 따로 만들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가장 우선적으로 될 것이고 그때 발굴된 유산 중에 지금 공주박물관이나 부여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있는 것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되겠죠. 그 분야는 제가 또 특별히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학부를 사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는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4년 전에 경선에 패배했을 때 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바로 이렇게 승복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결국은 제가 92년 김대중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은 분열하면 패한다입니다. 분열하면 패한다. 갈라지면 패한다입니다. 지금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리더십, 당을 단합시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크리스찬 김유철입니다. 좀 불편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기자회견문에도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부터 거듭나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 때 이제 그 시장이 바뀌면 이란이 벌어졌고 그동안 이해찬의 도시라고 불려졌던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당스러운 상황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 후보님은 21년 5월부터 23년 9월까지 철도공사에서 상임감사위원을 했어요. 근데 이걸로 일부 그 당원들은 당이 어려운데 그해야 있는 게 맞느냐, 우리가 또 대리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의 질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내에서 이해찬 의원이 이강진 후보를 전략공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지금 돌리는 소문은 다 소문일 뿐입니다. 예, 그 얘기가 뭐 심지어 우리 이강민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제가요? 예, 그런 얘기도 그분 성함을 좀 알려주시면은 예, 그런 얘기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전에 그 주례 선거 때문에 선관위에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죠. 예? 주례. 예. 예, 그게 지금 그 공천 과정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혀 뭐 문제 없는 걸로 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주당이 사실은 제가 2012년도에 왔을 때 이해찬 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왔을 때 그때 민주당을 하시는 분들 우리 여기 고모님 계시지만은 몇 분 계시지 않았고 그동안에 참 뭐라 그러죠 풍찬 노숙하시면서 당을 지켜오신 분들의 힘으로 의해서 이해찬 의원이 국회의원이 당선됐고 그 이후로 거의 모든 선거 세종시 선거에 제가 지선 국회의원 선거 대선에 계속 관여를 해왔는데 지난번 지방선거와 대선에 제가 상임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백의종군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백의종군 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제가 가진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저는 거의 모든 선거를 정세분석과 기획 분야를 해왔습니다. 정세분석과 기획 분야는 적당한 포지션이 없이는 하기 불가능한 거거든요. 조직 활동가라면은 제가 백의종군도 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많이 간접적으로
제 지인들이나 당원들이나 주변 분들에게 간접적으로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지방선거는 특히 제가 와서 현장에서 만나본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원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처 뭐 그게 뭐 제 그런 어드바이스가 중요한 건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가 2018년도 지방선거를 공천을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 중에 하나가 노장층의 조화 그리고 그 오래된 당원들에 대한 예우 정당 생활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런 것들을 조그마한 역량의 미역을 핑계 삼지 않고 공천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막상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고 실제로 민주당은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인데 민주당에 헌신해왔던 분들이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공직에도 진출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청년층이 또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선거는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저 개인적으로야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대기정군해서 승리할 수 있었다면 나왔겠죠. 근데 그런 판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예. 예, 세종의설의 유영기 기자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요. 그 KTX 세종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네. 이게 어리석은 질문인지 몰라도 좀 그 건설 및 준공 시기를 좀 특정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이고요. 네. 그리고 어제 그 이준배 전 부시장이 똑같은 목적으로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회견을 하면서 그 KTX 세종역이 여태 건설되지 못한 것은 그 민주당 대통령부터 세종시장, 예, 뭐 시의원, 국회의원, 예, 충북도시장까지 민주당 일색이었는데도 되지 못한 것은 결국 반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 거기에 대한 좀 논평 좀 두 번째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현역인 강준현 의원의 그 의정 활동과 인물 등에 대한 어떤 평가가 가능하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KTX 그 두 번째 질문부터 세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은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는 제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그는 시민들이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시민이 평가의 주체인 거죠. 공직 그 선거를 통해서 진출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KTX 세종역은 사실은 그 BC가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여기 소담동, 지편동, 방곡동이 없는 상태의 인구 정도 규모를 가지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제가 다 들어가서 보니까 이제 이 건설은 한국철도공단에서 하는 건데 공단 쪽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걸 유성하고 이렇게 묶으면은 사실 유성에서 KTX 타기 위해서 대전역 가면은 그건 1시간 걸려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KTX에 설치되면은 불과 10분? 오히려 세종 시민들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BC를 묶을 때 유성, 대덕, 뭐 이쪽 세종 다 묶으면은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걸 신청을 해서 일단 그게 확보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예산을 투여해서 할 수 있을 텐데 기술적으로는 그 선상 역사라고 그러죠. 지금 두 개 노선은 달리는 주행선을 두고 옆으로 두 노선을 빼는 건데 그게 KTX가 10량짜리면 보통 한 400m 10량짜리면 증거하는데 그 다음에 20량짜리면 한 800m 그래서 최소한 하여튼 들어가고 나가고 1.5km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공단에 물어보니까 전혀 문제없다. 지금까지 그 강릉선 같은 경우도 선상 역사가 굉장히 많거든요. 원주역도 가보면은 역사는 밑에 1층에 있는데 그 플랫폼은 이렇게 위에 있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상징적으로라도 KTX 세종역이라는 명칭을 가진 역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거는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이미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니까 당장 시기와
시기를 못 박는 것은 뭐 하지만은 그때 이야기할 때는 약 5천억 정도 예산만 투입되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철도공단에서 하는 게 주로 이 민간 기업이나 이제 BLT나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큰 예산 재정 규모가 그렇게 많이 투자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뵌 김에 한 가지 말씀, 그 철도공사 상임감사를 느낀 건데, 공주역 혹시 가보셨습니까? 공주역은 뱀이 나오거든요. 산속에 지어가지고 기차 하나 올 때 내리고 타는 사람이 7명 내리고 7명 탑니다. 근데 거기 우리 직원 12명이 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생각해서 공주역을 반석 쪽으로 조금만 옮겼으면은 지금 세종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짓는 건데, 실제로 KTX 세종역을 충북에서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KTX 세종역은 실제로 호남선 전라선만 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송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오송이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역이 신설된다면은 오히려 오송역을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다만 공주에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공주 시민들 중에 KTX 공주역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왜냐하면 공주에서 20분 동안 택시 타고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다시 서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뭐 주변의 여론은 제가 가진 지식과 상식만으로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으니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시기는 특정해서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기 논평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정치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는 시민의 몫이지 제가 아니요, 이준배 전 부시장이 했다는. 이준배 부시장 마찬가지죠. 이준배 부시장도 경쟁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제가 평가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이뉴스 투데이 이용준 기자입니다. 이번 출마 오늘 기자회견 하시면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예전에 정무부 시장으로 이제 시정을 경험을 하셨고요. 이번에 준비하시면서 보실 때 세종시가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종시가 그동안 쭉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성장 일변도로 진행을 해오다 보니까 지금 정체돼 있죠. 인구도 늘어나지 않고 더 이상 유입도 안 되고 오히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결국은 세종시를 처음 건설할 때부터 그랬지만은 행정 수요만으로, 행정부처만으로 세종시를 한 도시를 완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은 우리가 세종시가 자매결연 맺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의 그 이름이 뭐죠? 푸트라자야도 저도 가봤지만은 거기도 행정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겨우 정주하는 인구는 한 1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정도로 마을을 하나 만드는 것은 가능한데 행정 부처를 이전해서 전체 도시를 만든다는 건 사실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행정 수도로서 처음에 계획을 해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행정 수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로 행정부처 이전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레일에 있으면서 보니까 그게 대전역 주변에 있어서 회의실도 있고 하니까 감사원 직원들이 지방에 감사만 할 일이 있으면 다 코레일 사무실을 빌려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감사원의 주 감사 대상이 공기업과 중앙부처인데 중앙부처와 공기업이 다 세종시에 있으면은 감사원이 세종시로 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 그렇듯이 실제로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앞으로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세종시에 보다 많은 기관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교수가 세종시에 오셔서 할 때 보니까 대법원, 헌법재판소 이런 기관들이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할 필요 없다. 서울 시민들이 거기 가서 재판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서류상으로 상고하고 서류상으로 판결을 받고 하는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와 그 연구원들, 종사자들만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런 이야기에 100% 동의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지방법원 설치와 관련해서 법원 행정처에 계시는 분하고 잠깐 대화를 해보니까
지방법원을 설립한다고 확정되고 설립까지의 과정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법원 인사조직 워낙 보수적인 데라서 건설하고 법원 인사조직하고 이거 다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상징적으로 세종시 신도시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외곽으로 들어오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조성해서 훨씬 넓은 부지에 조성해서 할 수도 있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세종시가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중앙행정기관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가 이제 12개, 13개 상임위가 오고 입법조사처하고 그 예산정책처 오고 예결위가 오면은 정주하는 인구는 모르겠는데 상주하는 인구는 상당히 늘어날 텐데 사실 국회 직원들은 여기 와서 잘 안 살려고 할 거예요. 국회 본청 직원들은 또 본청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국회 보좌진들은 잘 아시다시피 다 인면권이 국회의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세종시에 집을 사서 안 살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세종시에 주거를 정주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 단위는 어디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국회에 가보시면은 그 앞에 그 금강 빌딩을 비롯한 수많은 빌딩에 개인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 보면 전부 협회입니다. 그러니까 대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협회 사무실들이 국회 앞을 가득 메우고 있거든요. 그 협회분들은 여기에 정주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직원 숙소를 마련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 인구도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가 온다, 국회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 국회를 따라서 오게 되는 기관과 거기에 정주해야 되는 직원들의 인구를 지금으로 뭐 쉽게 추산을 할 수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들어보니까 그 국회 바로 앞에 빌딩에 협회에 있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자기들 지금 세종시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지금 싸니까 빨리 사라고 내가 그랬는데 그런 데는 최소한 4채 정도를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 조합. 그런 식으로 이제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종시를 한 번쯤은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치원 비행장 지금 활주로를 이설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하고 있는데 그 비행장 주변이 굉장히 소음이 또 심할 수 있는 도시가 되니까 제가 이전에 TV 예능 프로 중에 무한도전을 보면서 LA 공항 근처에 이렇게 익스트림 그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롤러코스터만 다 모아놨다는 거예요. 야, 저거다. 큰 땅 안 들이고 정말 젊은이들이 오고 젊은이들이 와서 돈 쓸 수 있는 그런 저런 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를 막 찾다 보니까 경주에 이전에 도트라월드라고 경주월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가 그런 익스트림 월드를 지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녀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부러 간대요. 버킷리스트가 있어가지고 야 저걸 굳이 서울 애들이 경주까지 갈 거 뭐 있냐. 여기 기본적으로 배우로 예전 150만 세종, 청주, 천안 합하면은 그건 한 350만, 400만 배우 인구가 있는데 이거를 세종시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든 그 하는 업체를 제가 2군데를 알아놨으니까 제가 이전에 또 서울시의원 할 때 서울대공원 옆에 서울랜드가 서울시 거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업체, 지금 경주하는 업체 이런 데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계 사람들에게 적극 권유해서 세종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세종시에 젊은이들이 와서 구경하고 먹고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정주 인구가 자꾸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업과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좋은 인재들이 세종시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시립대학도 아주 특화시켜서 하면 되거든요. 그게 지금 지방 사립대학이 다 죽어가는데 시립대학은 대신에 가장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서울시립대학이 등록금 박원순 시장 때 등록금 반값 해갖고 100 몇십만 원 등록금 받았더니 카트라인이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그걸 다시 원상복귀하니까 쭉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메리트를 주면은 시민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국민들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세종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민주당 내에서 지금 이낙연 이제 씨가 신당을 창당한다 이런 가능성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당이 분열된다면 후보님은 어느 쪽으로 가실 건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한 가지는
현재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정치 군소문을 빨리 들으시는 자리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한다 저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개인적 팬덤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낙연 총리의 인기는 국무총리 하시면서 그 화려한 언사, 그 말솜씨, 대중부신문할 때 답변하시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낙연 총리를 좋아했었는데 그 이후로 정치적 당 대표의 짧은 당 대표 생활 동안에 보여준 정치적 행위 자체는 결단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당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당을 만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고 노무현 대통령이 강한 팬덤을 가지고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반대했었거든요. 끝까지 민주당을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민주당 당무회의 석상에서의 뭐 폭력 사태 이런 게 생겨서 이제 결국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서 당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정치인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 정도 정당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힘은 못 가지고 있고 정당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힘들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지금 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원칙과 상식 그분들의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저는 정당 창당으로 바로 이전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이준석하고 해서 낙석 동맹 뭐 이런 거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낙연 대표는 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본인이 아마 잘 어른으로서 잘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전에 군사 정권 하에서도 예를 들면 민주화운동하고 뭐 간첩 혐의를 받고 이런 가장 비관하게 김건태 선생님 같은 분을 잡기 위해서 막 인재근 씨를 잡아놓고 막 그 가족을 다 족치고 그런 일은 안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그때 검찰의 사법부에 계신 분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은 한 집에 한 명만 구속한다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 무조건 별건 수사 아닙니까? 혐의 안 나오면 별건 수사. 그렇게 해서 틀면은 대한민국에 온전히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또 변호사이기도 하고 법을 전공하시기 때문에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응을 잘 해오셨고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공화국 하에서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이전에 검찰이 사실은 유신, 전두환 때까지도 노태우 때까지도 검사는 국정원이나 보안사 밑에 저 밑에서 받아쓰기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그 검찰 출신 변호사 만났더니 제가 집시법으로 구속이 됐거든요. 83년도에. 왜 내가 뭘 했다고 시위 주도 교우 한 3분 한 거 가지고 징역을 3년씩이나 구형하냐 그랬더니 야 다 쪽지 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랬던 검찰이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니까 검사 선서에 보면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이런 측은지심을 가지고 검사 생활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말의 측은지심은 없고 오로지 검찰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라가 참 걱정인 거죠. 그런 점에서 빨리 지난번에 구속영장도 기각되고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빨리 방향을 전환해서 정말로 협치하는데 우리가 협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지금 소수 영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산안부터 모든 법률안, 뭐 탄핵 문제 이런 까지 국회하고 손잡지 않은 대통령은 정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하셨으니까 여기. 네. 굿모닝 충청 박수빈 기자입니다. 후보님 공약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추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구 2개 만드신다 하셨는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랑
또 그걸 하기 위해 필요 조건 등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종시립대 관련해서 세종에 캠퍼스만 있지 대학교가 거의 없는 시점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시립대가 어떤 역할로 좀 나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세종시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반구는 지금 법률상으로 인구가 50만 이상이 되는 도시 또는 인구가 30만 이상 되는데 300만 평, 1000km 이상의 면적을 가진 도시는 일반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시장이 조례를 제정하되 그 조례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수원 이런 데가 이제 일반구를 좀 만들었는데 다시 이제 그게 재정적 부담,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일부 폐지도 하고 뭐 다시 만들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그 창원의 마산시 같은 경우는 해운구도 있고 마산에도 구가 2개 있었거든요. 일반구가. 근데 창원시하고 이제 통합하면서 창원, 진해, 마산을 통합하면서 마산을 일반구를 없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들쑥날쑥하는 범위가 있는데 사실 부천이 일반구를 만들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부천의 원미구가 그때는 과수원이었거든요. 부천 그 소사 쪽이 과수원이었기 때문에 도농복합 행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원미구도 만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부천이 전체가 도시화가 돼버렸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세종시는 여기 이제 우리가 발전 아무리 해도 딱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준 돈 가지고 2030년까지 요 바운더리 내에서 건설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도농복합시로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시에서 농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시 행정하고 그 시골 행정하고는 잘 안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걸 이제 하려면은 법을 개정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하게 해서라는 말씀을 넣었는데 법을 개정해서 세종시 같이 특례화되어 있는 데는 우리 제주도도 수많은 특혜를 받고 있잖아요. 세종시도 그런 특례를 적용해서 도농복합시인 만큼 농사 지으신 분들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의 기능을 일부 이관받는 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정치권에 안 되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잘 설득하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시립대학을 말씀드리는 거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대학 부지가 있으니까 좋은 대학을 유치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학 유치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정무부시장 할 때 그때 서울대학교 총장이 오세정 씨였고 그 오세정 씨가 이해찬 의원 친구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서로 친해서 저도 이제 가끔 뵙고 해가지고 행정대학원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행정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다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5급 이상 공무원들이. 그래서 행정대학원 보내줬으면 좋겠다. 총장이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중에 50억인가 60억 정도를 행정대학원에 지원해서 보내주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행정대학원장도 오케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걸 했어요. 근데 안 됐거든요. 왜 안 되냐면은 교수님들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세종 가는 거는 시골에 가는다고 생각하셔 그런지.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또 대외 활동하기는 서울이 편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울에 유수한 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상당히 새로 대학을 짓는 것보다 더 난망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차라리 그렇다면 시립대학을 세종시에 지으면 어떨까. 세종시에 그 지금 고교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서울로 가고 서울로 가면 안 이루어잖아요. 다 보면은.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더 특화시켜서 취업과 창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기관을 세종시에 설립을 하면은 큰 돈 안 들이고 설립할 수 있거든요.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설립을 하면은 지금 뭐 충북 도립대학도 그렇고 몇 가지의 도립대학 있으면은 하면은 훨씬 더 세종시의 인재 유출도 막고 시가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왜 대학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설립하는 게 차라리 손쉽겠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포커스 뉴스라인의 최종인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립대 문제가 나왔는데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아까 우리 후보님께서도 앞에 언급을 하셨으면
이 재정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시립대보다는 이제 뭐 수도 세종이라는 곳이 수도에 국립대가 없는 곳은 어느 나라도 없거든요. 이게 차라리 국립대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요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대학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지역의 공영개발로 인해 가지고 칠생활권을 갖다가 조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그 우리 저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 인구가 늘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6생활권에 입주가 안 돼 있고 아파트를 건립하지 않고 있고 5생활권에 건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지금 정체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다 7생활권을 갖다가 한다면은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또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 좋은 기업을 갖다가 유치할 때 그 7생활권에 있는 젊은 층들을 활용해서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요걸로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별도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단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걸 할 것인지 그 두 가지로 좀 분류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그부터 국립대 말씀은 저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국립대학을 다 법인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도 그렇고 법인화시키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 국립대 설립이 더 가능한지 그건 한번 제가 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국립대든 시립대다 하여튼 세종시의 인재를 유출시키지 않는다면은 그게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목적을 달성하면 되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두 번째 이제 도시계획과 기업 유치와의 관계인데 제가 이전에 그 제 후배 중에 2차 전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형님 우리 공장을 세종시로 가려고 하는데 한 7,000평만 부지를 좀 알아봐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 산간 쪽에는 그 정도 규모가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이제 전답을 사서 아니 임야를 사서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하여튼 올 수 있도록만 해줘 그랬더니 아 근데 직원 투표에서 부결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협력업체가 이제 LG 그 청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인데 왜 그랬더니 아, 다 청주로 가고 싶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시의 정규권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그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세종시 아파트값이 최고점을 찍을 때였으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이 세종시 가고 싶은데 직원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세종시는 여전히 시골 이미지다. 근데 행정도시, 행정하는 공무원들은 거주할 만한데 기업하는 사람 직원들이 가서 살기에는 별로 안 좋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부시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가 실생활 것 중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비한 생활권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활동하는 인프라라고 하는 게 어디가 술 먹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즘 청년들은 익스트림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뭐 다양한 분야에 자기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진짜 워라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을 지금 현재 행복청이 계획하고 건설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힘들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주도권 자체가 설계나 이런 게 다 지금 행복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빼긴 했지만은 사실은 법을 개정해서 행복청 권한을 지금 2030년까지 매년 차근차근 이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시로. 여기 빼긴 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차라리 세종시가 그걸 추진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거는 앞뒤 선우는 기업을 유치해서 칠생활권을 만들 것인가 7생활권을 만들어 놓고 유치할 것인가는 같이 병행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오면 이렇게 좋은 정주권을 마련해 주겠다 라는 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좋은 정주권을 마련해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앞뒤 선우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런 점에서 만약에 시범적으로 저는 그 네이버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이 아닌 정말 굴뚝 없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 또는 뭐 지금 현재 와 있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천에도 공장이 있고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럼 현재 와 있는 것들 중에 대기업들 중에
중견기업들 중에 세종시로 또 본사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것들을 다 물색을 해서 한번 전체적인 청사진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세종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한다고는 했는데 저는 이게 한 게 부서, 과, 국 든다고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공무원은 공무원이거든요. 이거는 사업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인맥과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면은 수많은 인맥들을 동원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네, 뉴시스의 송성환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KTX 세종역 관련해서 이제 공약하셨고 당위성과 필요성 등등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지금 후보께서 이게 하지는 않으셨는데 어저께 이제 이준배 부시장이 기자회견 중에 민주당은 시민이 그토록 영원하던 KT 세종역 설치조차 반대한 정권이다라고 규정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아니 전혀 인정 안 되죠.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이 워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이해찬 의원께서 직접 그 BC 조사할 때 직접 안을 제안을 하셨어요. 유성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유성하고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계속 제안을 하셨고 KTX 세종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국회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찾아내면서 심지어 이해찬 의원이 생전하지도 않던 국토위를 하셨다니까요. 국회에서 외통위, 뭐 환경, 노동 이런 거 하셨는데 세종시에서 국회의원 당선되시면서 KTX 세종역 건설을 하기 위해서 국토위를 하셨다니까요. 그 반대한 정권은 그거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노력을 했는데 BC가 안 나왔고 그러면 이거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넣으려고 했더니 똑같은 조건으로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변했죠. 5, 6생활까지 들어왔고 그 유성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꼭 한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역을 설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은 원주는 여기 3군데나 있어요. 원주는 특히 강릉선 그는 서원주, 남원주가 여기 2군데나 있어요. 왜? 인근 지역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철도공단 그다음에 철도공사 다 확인해 보니까 아유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이건 공략하셔도 된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다만 국회나 이런 데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설치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역에서 8년을 활동하신 지 이해찬 의원을 가장 잘 아시고 아시는 분 중에서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강진 전 부시장께서. 근데 이제 이미지가 워낙 또 두 분이 같이 행동한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성이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뭐 이해찬 의원 정부적 판단 때도 인터뷰 매체 가려서 버럭 소리 지르시고 분이시기도 하고 버럭 선생? 그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홍준표 의원 아니면 조치 아니면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 평가를 어떻게 보시나요? 이해찬 의원과 같이 강성이보다 국회에 입성을 하시더라도 아마 그런 스타일의 정치를 하지 않으실까? 앞으로 한 3년간은 강성으로 정치를 해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야당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는 의원순을 꼽으라면은 여당의 주요 당직자, 야당에서 굉장히 강성으로 질의하는 사람을 제일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줘요. 이해찬 의원이 이전에 군사 독재 정부 하에서 엄청나게 강성으로 막 의정활동했잖아요. 지역에서 예산만 요구하면 다 줘요. 왜? 입막을 막으려고. 거기서 가서 타협한다고 예산 많이 주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야당일 때는 정말로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가 여당이 되었을 때는 그때부터는 잘해야죠. 그리고 이해찬 의원이 버럭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해찬 의원하고 92년부터 지금까지 쭉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 번도 혼이 난 적이 없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굴비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혼낸 적 없고 직원들을 본인이 늘 스스로 그러잖아요. 한 번도 직원을 본인 스스로 잘라본 사람은 없다고. 딱 한 사람 운전기사가 음주하고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한번
자기 안전상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 제가 이미지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 열심히 개선하도록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 주요 문제라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조치원역 KTX 정차 문제 네. 요거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좀 한번.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KTX가 열량이 있으려면 최소한 플랫폼이 400m가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그 한 양에 40m 정도 됩니다. 그 길이 정차하는 구간 또 약간 저속해서 가서 서는 구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민우 시장이 공약을 하자마자 막 이렇게 재촉을 하셔가지고 국토부에서 와서 조사를 했어요. 조치원역에 현장 조사를 실사를 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아마 최민우 시장도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KTX 수원에서 출발하는 KTX가 조치원을 지나고 있는데 이용률이 확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요금은 싼데 시간이 그만큼 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수원에서 광명 가서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원역을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하루에 4편밖에 안 돼서 실제로 조치원 분들은 별 필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오송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거든요. 조치원에서 오히려 뭐 저쪽 그 조천교 옆에서는 5분이면 오송역을 가니까 이 필요성이 없고 오히려 거기에 너무 재정이 많이 투여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플랫폼 길이나 전체 역사를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어 어렵다고 보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시민에게 크게 편익을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